커다란 캐리어가 심심치 않게 보이는 이곳. 어디인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네, 바로 김포국제공항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전국 각지로 향하는 비행기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약한 티켓을 발매기 창구에서 출력하고 탑승하기 위해 게이트로 이동합니다. 대기 중인 비행기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벌써 마음이 설레어오는데요. 우리를 은혜가 가득한 오늘의 목적지로 데려가줄 비행기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은혜의 발자취를 따라가듯 익숙한 느낌으로 사람들을 따라 걷는 발걸음. 드디어 비행기에 오르고 자리를 찾아 앉고 나니 얼마 지나지 않아 비행기가 서서히 이륙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출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되새기는 동안 어느덧 우리를 오늘의 목적지에 데려다준 비행기. 벌써부터 은혜의 역사에 한 발자국 다가선 느낌인데요. 그렇게 하늘을 날아 도착한 이곳. 우리나라 제2의 수도라 불리는 부산입니다. 한반도 동남쪽 해안에 위치한 부산은 그 지리적 특성으로 국내 최대 무역강이 있는 도시이기도 한데요. 이곳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선교의 역사와 은혜가 숨겨져 있을까요? (19세기) 말 부산은 외국인과 선교사님들이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 들어오는 조선의 첫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렌,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제물포가 처음이 아니라 이곳 부산이 첫 기착지였거든요. 또한 부산은 서울과 평양을 포함해서 초기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점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와 함께 이곳 부산에 새겨진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들, 선교 흔적들을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 교회사에 정통하신 이상규 교수님의 댁을 찾아왔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 왔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일찍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제가 여기 우리 집이고요. 또 여기 집이라고요? 집이 또 우리 서재로 쓰고 있습니다. 와. 우리 일로 옮긴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리가 제대로 못했어요. 아. 오늘 오시기 전에 예. 정리를 좀 할까 했는데 그만 못했습니다. 아니 진짜 살짝 이렇게만 둘러만 봐도 네. 여기가 도서관인지 일반 집 같지는 않은 거예요, 저 교수님. 학교 은퇴하고 나서 책이 흩어져 있으니까 너무 불편했어요. 그 우리 역사하는 사람은 그 중요한 자료를 한 곳에 모아두는데 이거를 자료에 집중하라 그럽니다. 근데 책이 떨어져 있으니까 무슨 레퍼런스 붙일 때 또 다녀야 돼 시간 뺏기죠. 그래가지고 그날 책을 한 곳에 다 모았습니다. 거실도 모자라 방을 빼곡하게 채운 책들. 집이 아니라 작은 도서관에 온 건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온통 책이 가득했는데요. 그만큼 기독교 역사에 대해 오랜 시간 연구해온 교수님의 노력과 시간들이 자연스레 쌓인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먼저 부산, 그다음에 경남 지역이라고 딱 봤을 때 이쪽 선교사님들은 부산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또 그 초창기 그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네. 한국에 왔던 모든 선교사들이 다 부산을 거쳐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죠. 사실 뭐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사실은 한국으로 올 때 말씀드리자면 개항 이전에는 중국을 징검다리로 해서 만주로 이렇게 내려오는 북한으로 내려오는 방법이 있었고 내륙 쪽에서는 네, 그리고 개항 이후는 다 부산을 거칩니다. 모두 선박들이 일본 요코하마를 출발해서 시모노세키, 그다음 부산, 그다음 부산은 나중에 제물포 인천으로 갑니다. 그다음 항로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에 왔던 모든 선교사들 다 부산을 오게 되죠. 그러니까 부산이 사실은 외국인들 선교사 말할 것도 없이 첫 기착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항의 개항.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자발적 의지가 아닌 일제 강요에 의한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시대적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온 선교사님들에게 부산은 은혜의 첫걸음을 뗄 수 있는 시작점 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부산이라는 지역은 이북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독교 소개됩니다. 아, 이북이라고 하면 평양이라겠죠? 평양을 비롯해서 중심으로 예, 관서지방. 근데 실제로 만주에서 제일 처음으로 성경이 번역됐을 때가 1882년도였어요. 네. 이거 우리나라 최초 성경 번역이죠. 1882년도 3월 달에는 누가복음, 5월 달에는 요한복음. 그때 요한네 복음이라 그렇습니다만 번역됐습니다. 번역됐을 때 그 전에 1000권씩 3,000권 인쇄했는데 3분의 1 되죠. 3분의 1을 일본 요코하마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요코하마의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요코하마 지부장이 톰슬린 목사가 와 있었어요. 그때마다 한국의 기독교 금교 금지된 종교이기 때문에 성경 보급하다 체포될 수 있으니까 그 일본에 있던 그 톰슬린 목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접수해가지고 일본 사람을 통해서 한국에 성경 보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참 흥미로운 일인데 그때 그 광고를 보고 미우라라는 분하고 서간호 부부가 자원을 합니다. 그 이분이 성경을 가지고 부산에 오게 되죠. 이게 부산 지방 최초의 개신교의 접촉이었습니다. 일제의 강요로 부산항이 개항을 하고 외세에 의한 민족의 고통이 극대화될 무렵 이 눈물의 창구는 오히려 일본인을 통해 한국에 성경이 보급되는 은혜의 창구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복음은 계속해서 부산항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부산에 선교 꿈을 안고 왔던 사람이 세 번째 접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세 번째. 그 게일이에요. 게일하면 제임스 게일? 그렇죠. 제임스 게일이죠. 제임스 게일은 소속이 어디였나요? 나중에는 북장로교를 이적했지만 처음에 올 때는 독립선교사로 왔어요. 카나다 토론토 대학 YMCA 파송을 받아가지고 왔던 분인데 그 당시로부터 최연소 선교사 24살 때 왔습니다. 24살이요? 그럼 지금 나이로 보면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보면 대학교 한 군대 갔다 와서 한 3학년, 4학년 정도 됐던 거예요. 군대도 그때 24살 때니까 글쎄 군대 갔다 오면 24살 되나요? 딱 되겠죠. 그 정도. 그때인데 이분이 토론토 대학 다닐 때 이미 프랑스에 단기 선교 가서 1년 지낸 적이 있어. 벌써요? 벌써 그 선교 많이 돼 있었고. 그럼요. 그 덕분에 불어도 했죠. 이 게일의 중요한 특징은 언어에 아주 박식했습니다. 언어라고 몇 가지 언어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뭐 영어는 말할 거지 불어 했죠. 독일어 했죠. 독일어까지요? 독일어 했죠. 그다음에 일본어 했죠. 일본어도요? 중국어요? 한국어요? 예. 6가지 언어를 했다고요? 그 이상도 했었거나 히브리어. 히브리어요? 라틴어, 그리스어. 거의 언어 박사인데요. 그러니까 한 10여 언어를 대강 할 수 있었죠. 그 나이 때예요? 그럼 한국에 올 때.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에서 성경 번역에도 큰 기여했고요. 또 특히 문서운동, 저술활동, 아시다시피 춘향전 영어로 번역했잖아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구멍도 영어로 번역했죠. 맞아요. 구멍을 들었어요. 또 천리역정을 최초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죠.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 게일이 번역한 이 최초의 이 번역했던 천리역정이 우리나라 근대 산문의 시작으로 아마 고등학교 책에도 나오죠.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고전이라는 철로역정. 게일 선교사를 통해 번역된 이 책은 초기 기독교 교재로 사용되며 한국 기독교 토착화에도 일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왔던 분이 그 하디. 하디 하면 저희가 딱 알고는 원산 대부흥의 어떤 맞습니다. 그 하디입니다. 주인공. 로버트 하디인데 우리말 하리영이라 그럽니다. 하리영 선교사인데 원래 이분은 의사 아닙니까? 의사. 네.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같은 카나다 사람인 게일이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에 오게 됐죠. 또 동양상변이죠. 같은 뭐 동양 사람이니까. 동양이기도 하고 또 동문이니까. 동문. 토론토 대학에. 그렇구나. 근데 하디가 부산에 왔을 때 그때 YMCA가 당신이 한국 가서 일하면 매달마다 이만큼 성교비를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오고 나서 한 달 후에부터 성교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선교를 해야 되면 어쨌든 물질이 필요한 거고 움직이려면 살려면은 뭐 필요한데 그 선교비가 후원이 안 오면은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선교 안 하면 그 굶어 죽을 단계까지 갔다 그런 말까지 있어요. 아이고, 그건 진짜 우리 학생들이 의지도 좋고 열정도 좋은데 다 계속적으로 교육 성역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죄송하다 사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하디가 나중에는요 호주 선교부로 이적할 생각까지 했어요. 저 서운한 마음이 들었네요. 그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일단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부산에 그 당시 세관에 통역관, 그다음에 검역관 예. 의사니까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텐트 메이커 역할을 한 거네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그런데 사실 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리교로 이적을 하고 감리교로 이적하면 감리교에서 지역 배치하잖아요. 그나도 원산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부산에서 사역하시다가 그 선교 정책에 의해서 감리교로 이제 편입됐으니까는 그쪽으로 위로 올라가셨구나. 그 원산 가서 있을 때 우리 피 대표님 잘 아시다시피 1903년 원산 부흥을 일으키는 캐나다 출신으로 토론토 YMCA에서 개일 선교사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아 평범한 의사로서의 안락한 미래를 포기하고 의료 선교사의 길을 선택한 하디 선교사. 이후 민족 복음의 선구자는 물론 한국 교회 최초의 성령 운동인 원산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으로 평가받는 그도 사실 선교의 첫 발을 내딘 곳은 바로 이곳 부산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부산 선교 꿈을 안고 왔던 사람이 호주 출신 선교사 데이비스라는 분이에요. 데이비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좀 흔하죠. 예. 근데 데이비스라는 분이 원래 호주에서 성공의 신자였어요. 멜번 교회 가면 커필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커필드에 가면 세인트 메리스 처치, 내가 거기에 여러 번 가봤거든요. 예. 거기에 출신이었어. 근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아주 똑똑하고 그 당시 벌써 선교에 이상 가졌던 그 목사님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요? 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영향이 크죠. 그때 호주에 계신 이 목사님이 상당히 좀 세계의 안목도 있고 선교의 비전, 그리고 선교에 대해 강의하고 그 건물이요.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그 건물이. 그 아치형 입구 쪽에 강대상 밑에 보면 너희는 온천을 다니면 만민의 복음을 영어로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 교회 건물이요? 그 교회.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데이비스도 선교에 대해 이상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데이비스 패밀리가 진짜 선교에 헌신했던 가족이에요. 이 데이비스의 누이가 호주에서 인도로 파송됐던 최초의 선교사였어요. 호주 선교사님. 호주 사람을 인도에 파송했던 CMS 파송으로 어떤 이런 배경에서 자라는 분인데 이분이 18살 때 인도에 선교사 갔어요. 그런데 2년을 채우지 못했어요. 건강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멜번으로 돌아가서 멜번 대학교 입학해서 대학을 공부했습니다. 공부하고 나서 그 멜번 교회인 커필드라는 곳에 커필드 그라마 스쿨 학교를 설립했어요. 그 학교 지금도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예. 지금 명문 학교가 돼 있어요. 그 학교 설립하고 그 교장으로 있었죠. 24살 때구나. 교장에 있다가 자기 아버지는 일찍 세상 떠났는데 어머니 어머니 보양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 떠나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인도로 가야 되겠다. 선교죠. 그래 학교를 다른 분에게 판매하고 넘겨줘 인도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월프라는 사람 부서 왔다고. 이분이 쓴 편지가 데이비스 다니던 그 교회 맥카트니 목사가 있는 그 교회로 전달되고 그 당시 데이비스 다니던 그 교회 세인트 메리지 처치 담임 목사 맥카트니인데 맥카트니가 잡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 선교 잡지가 The Missionary at Home and Abroad 국내 국외 선교 잡지였어. 그 잡지에 그 기사가 실린 거예요. 그 편지가. 그걸 받겠네요. 그렇죠. 그 편지 보고 이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인도로 가려는 생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왠지 사도 바울이 그 선교의 방향을 아시아 쪽에서 유럽으로 옮겼던 것처럼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똑같은 경우입니다. 말하자면 마게도냐의 호소를 듣고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시작됐던 것처럼. 그쵸. 근데 이 데이비스가 인도 가려는 생각했는데 다시 조선으로 오게 됐죠. 한 선교자 피에 실렸던 편지 한 통. 바로 이 기사가 데이비스 선교사의 선교 방향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자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올라오니까 성공이나 선교단체가 없으니까 선교하지 않으니까 한국은 선교지가 아니니까 장로교를 이적을 했어요. 그때 장로교 이적할 때 그 장로교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아주 똑똑했습니다.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적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에딘버러 가서 6개월 동안 신학 공부를 했어요. 에딘버러 하면 영국? 그렇죠. 영국 가서.
6개월 동안 신학 공부하고 다시 멜버른으로 돌아와서 목사고시 시험 치고 합격해가지고 선교사로 오게 된 거예요. 아, 그게 호주에서 우리 한국으로 온 선교사님. 첫 선교가 데이비스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1889년 8월 21일 날이구나. 8월 21일 날 멜버른을 떠나서 시드니를 거쳐서 호주 제 끝에 그 인도네시아 밑에 케인즈라는 곳이 있습니다. 케인즈. 네. 케인즈 거쳐서 필리핀 아빠도 거쳐서 나중에 우리까지 우리나라 왔을 때가 1889년 10월 2일 날이었어요. 와. 이게 호주 장로교회가 한국에 선교를 하게 된 시작이 된 거죠. 첫 발걸음이네요. 그렇습니다. 편지 한 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이 땅을 찾아온 데이비스 선교사. 그는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홀ton 부인과도 아주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데요. 데이비스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믿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10월 2일 날에 부산에 와가지고 일단 배에서 내려가지고 부산을 구경했습니다. 바로 그 당시 바로 배가 제물포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틀 후에 다시 배를 타고 제물포로 갔고 네. 제물포로 갔을 때가 1889년 10월 4일. 이틀 걸렸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에 가서 언더우드 집에 같이 그랬어요. 아, 그 선교사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요? 그렇죠. 언더우드 와 있었으니까. 그때 언더우드가 언제가 한 4년? 4년 지났을 때니까. 네. 그 언더우드와 같이 지내면서 6개월 동안 같이 한 5개월 같이 지냈어요. 지내시면서 언어도 배우셨겠네요. 같이 언어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 되면 그래도 이 데이비스가 복음 열정이 많았던가 봐요. 아. 언어 공부하기도 바쁜데 시간 되면 언더우드 같이 지역 순례도 다니고 그 언더우드 부인이 릴레스 홀턴이잖아요. 네. 홀턴에서 기록에 보면 데이비스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으로 써놔서 정말 복음 열정도 있고 순수했구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데이비스를 언더우드 보니까 사람도 똑똑하지 복음 열정도 있지. 그러니까 네. 당신이 딴 데 갈 생각하지 말고 내와 같이 여기 남아서 성경 번역하자. 아. 그 제안을 했어요. 워낙 똑똑하고 또 심성이 착하고 복음에 대한 그렇습니다. 열정이 있으니까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언더우드 입장에서는 약간 스카우트? 스카우트 했죠. 같이 동료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데이비스는 나는 다른 사람이 세운 기초에 일하고 싶지 않다. 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개척자 정신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일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서울서 5개월 동안 지난 다음에 아직까지 선교사 없는 데 가서 일하겠다 이런 마음 먹고 네. 5개월 지나니까 1890년 됩니다. 3월 14일 날. 네. 3월 14일 날 서울을 출발해가지고 인천, 수원, 공주 거쳐서 부산까지 올라가 그랬는데 하동까지 내려갔어요. 하동이면 저기 전남 아닌가요? 그렇죠. 전라도 구례 하동 그쪽이죠. 그렇죠. 그까지 내려갔죠. 그러다가 다시 길을 잘못 들었다고 다시 거창, 산청, 함안, 김해 그쪽 부산에 왔습니다. 아, 약간 일직선이 약간 니은자로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가 1890년 4월 4일 날이었어요.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리셨네요. 한 2주 넘게 걸렸죠. 네. 그러니까 그냥 한 300km 정도 돼요. 그때에도 뭐 도로 안 좋죠. 음식 제대로 못 먹었죠. 그다음 숙박시설 변변찮지 그렇죠. 뭐. 그 여행 동안에 폐렴에 감염됐어요. 폐렴에다 천연두까지. 그래 부산에 도착한 날이 4월 4일 날인 이튿날인 4월 5일 날 사망했어요. 부산에서. 아니 뭔가 이렇게 선교의 어떤 뭔가 이렇게 해보지도 못하고 도착하자마자 그냥 그런 그렇죠. 병으로. 예, 근데 그분의 그 날짜까지 적다는 이유는 이거 일기를 썼어요. 그분이요? 이 일기인데 잘 보이네. Diary of the Reverend J.H. Davis, the first Australian missionary in Korea. 요건 다른 사람 쓴 것 같아요. 뭐 글자 보면 비슷하기도 하고요. 1889년이죠. 네. 어거스트 20일. 8월 20일. 8월 21일부터 한국을 향해 출발하던 그때부터 일기 쓴 거예요.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구나. 예, 야, 정말 이거 보세요. Left Melbourne by the 4시 55분 PM. Express for Sydney. 야, 4시 55분 차 특급 열차, 시드니로 간 특급 열차를 타고 Left Melbourne, 멜번 출발했다. 이때부터 일기 쓴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뭐 타고 언제 가고 시간까지 다 적혀있네요. 야, 이거 저는 우리 지금도 그럽니다. 선교사들에게 제일 중요한 기록을 남겨야 돼. 그러니까요. 그때 별거 아니지만 세월 지나고 보면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되니까 기록을 남겨야 돼. 한글로 쓴 부분이 나와요. 네?
그분도 한글을 좀 배웠으니까. 그렇죠. 한글 배웠기 때문에. 어디. 이 부분에. 어머. 이거 보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도와주셔서 믿사오니 너난 나의 믿음이 독실치 못함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인데요. 이쪽 회개 기도죠. 자기 고백이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썼는데요. 불행하게도 폐렴에다가 천연두까지 감염되니까 이거는 자기 예행했던 또 한글로 수호를 초월해서 과천 30리면 아마 30kg인가 아니면 30리 30리 정도. 예. 그다음에 과천 수원 대학교. 나중에 제가 용인도 있네요. 예. 그렇게 이동하는 거리인데 지명이 그때 지명과 약간 다른 요 안에 보면 소소한 지명까지 나오는데. 오, 되게 디테일한데요. 아주 3월 31일. 네. 우옥도 50리길 걸어갔다는 말이죠. 예. 완사가 지금 마산 쪽에 있어. 마산이. 근데 결국 이게 뭐냐면 이분이 1890년 3월 30일까지 일기 쓰고 4월 1일, 2일, 3일, 4일 부산 도착할 때 이게 못 쓴 거죠. 아프셔서. 아프기 때문에. 그러다 5일날 세상 따는 거죠. 근데 데이비스 부산에 와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부산에 왔을 때 그때 부산에 있었던 선교사가 게일이 있었어. 마침 게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저널도 그 게일이 찾아갔죠. 찾아가니까 너무 열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부산에 영도산 공원이 있습니다. 네. 영도산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4km 이내 지역을 일본인 전관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본인들만 거주했던 것이. 그때 벌써 일본에 한 5,000명 살았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당시 일본인이 5,000명이었고 부산 우리 조선 사람들이 5,000명 정도 됐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냥 전체 이렇게 부산 인구가 그 당시 한 1만 정도? 맞습니다. 공부 많이 했었는데 보니까. 조금. 근데 그때는 부산부인데 지금의 동네 쪽은 그는 동네부가 되고. 다른 거죠? 그렇죠. 부산부 인구만 할 때 일본인 한 5,000명, 조선인 한 5,200명 이 정도 살았으니까 일본인 5,000명 정도 사니까 다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의사가 있었죠. 일본인 의사도 이렇게 있었겠네요. 이름이 기타무라입니다. 저 찾아보니까. 예. 그분이 해군 군의관 출신인데 그때 이분이 벌써 독일 유학했던 분이에요. 그 당시에. 야, 130년 전인데. 그 당시에 앞서갔네요. 그러니까 게일이 보니까 큰일 났거든. 그래서 그 의사 모셔온 거죠. 와서 보니까 열이 너무 높고 하니까 이 기타무라 일본인 의사가 영어로 말하면 알아듣는다고 독일말로 아마 이 사람이 아마 내일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게일이 그 말 알아들었어요. 멜버른 대학 다니는데 독일어 공부했기 때문에. 게일의 어떤 그런 언어의 천재성이 거기서 발휘하는 거네요. 그래 알아들은 사람이 데이비스가 알아들은 거죠. 데이비스도요? 한자가. 게일도 물론 알아들었겠지만 이 데이비스가 멜버른 대학 다닐 때 독일어 공부했기 때문에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게일 보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해주시오. 그 두 사람이 마지막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문이 남아있어요. 예? 네. 어디예요? 야, 그거는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 이 게일이 문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적어가지고 서울에 남아있는 누나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때 데이비스 누나가 서울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데이비스 누나 서울 남겨주고 데이비스 혼자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의 누나는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게일이 그때 상황을 전부 다 기록을 해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그 기록 속에 그 기도가 돼서 기록이 나와요. 그 기록에 보면 마지막 기도했는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런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 날이 4월 5일 날이죠. 1890년 4월 5일 날인데 그날이 봄에 봄비가 내린 날이었어요. 비가 내렸어. 비가 또. 그날 데이비스가 부산에서 사망한 거죠. 그때 데이비스 그때 34세. 뭐 해보지도 못하고. 실제로 한국은 6개월 만이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이 희망하는 것만큼 일을 못한 거죠. 사실 개척하고 싶었던 부산 지역에 와가지고 딱 발 듣고 이제 뭔가를 하지도 못하고 계획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땅을 밟은 지 저 계산해 보니까 183일 만에 세상 떠난 거죠. 일제의 탄압이라는 시대의 아픔 속에서 사랑과 헌신의 모습으로 문을 두드린 복음.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의 발자취를 남긴 많은 선교사님들에게도 부산은 특별한 도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부산과 선교사님들의 더욱 깊은 이야기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